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는 제품군이 있어요.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인데 과거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보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했던 파워키디 X55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1까지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고 PSP 게임은 일부 고사양 게임들의 경우 옵션 타협을 제법 봐야만 플레이가 가능한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이쪽에선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봐도 무방해요. 엠버닉의 RG405V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이고 보통 PSP는 물론 무려 플스2 게임까지도 돌아간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에서 원신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리뷰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기 말하자면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느낌을 물씬 풍기는 면이 있어요. 진동 모터와 풀터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습니다. 오늘 이 제품은 쉽게 사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국어 쪽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 타오바오 직구를 원하실 때 유용한 직구 대행 어플이에요. 항상 제품 제공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단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세요. 항상 그렇듯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엠버닉 RG405V 먼저 출시되었던 RG405M의 형제 같은 모델이에요. 내부 성능은 동일하고 기기 재질이 금속에서 플라스틱 계열로 바뀌면서 공냉 쿨러가 들어갔는데 패키지부터 보죠. 이런 하얀색 상자에 제품 그림과 제품명이 적혀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너무나도 간소한 설명서 한 장과 엠버닉의 사용자 배려가 잘 보이는 게 이 부분인데 액정 보호 글라스 저는 이미 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붙일 때 같이 쓰라고 넣어주는 와이퍼, USB C타입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이제 본 제품의 디자인을 보죠. 제가 받은 건 반투명 퍼플 컬러입니다. 제법 큼직한데 자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 기존에 리뷰했던 엠버닉의 RG35XX 를 두어 보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차이가 상당히 크죠. 405V는 일단 바지주머니 휴대는 포기를 해야 하는 사이즈입니다. 겨울이니까 패딩 주머니 정도에 넣거나 기본적으로는 가방 휴대를 해야 해요. 스펙으로 갈게요. 가로가 104, 세로는 145, 두께는 스틱 버튼을 제외하고 가장 두꺼운 곳이 약 28mm 정도가 나옵니다. 시축결과 무게는 290g이었어요. 크고 무거운데 다만 두툼하니 그립감이 좋은 모델이고 무게 분산도 잘 돼 있어서 실제 두 손으로 잡고 플레이 시 손에 부담감이 크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4인치의 IPS 터치 스크린을 갖고 있고 해상도는 640에 480의 4:3 비율이에요. 아무래도 요즘 게임보다는 고전 게임 쪽에 더 적합한 화면비를 갖추고 있어요. 좀 괜찮은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들에서 많이 채택을 하는데 T618 칩셋이 들어가 있고 GPU는 G52, 램은 LPDDR4 4GB, 자체 스토리지 128GB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 안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각종 고전 게임 에뮬레이터 애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에는 별도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서 삽입해서 사용하면 되세요. 2.4기가 그리고 5G 와이파이 지원에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갤럭시 버즈2와 정상 연동, 작동 모두 되고 버즈2로 볼륨 컨트롤까지 가능한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난 X55는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다는데 무선 이어폰 연동이 안 되었었죠. 자이로 센서 내장에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12로 깔려있고 앞에서 언급드렸듯 진동 모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게요. 일단 전면에 큼직한 화면이 눈길을 잡아 끕니다. 그리고 십자 방향키와 가운데 이게 홈백 버튼이에요. ABXY 4키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이 2개. 이 아날로그 스틱의 경우 홀 조이스틱이라는 걸 썼다고 홍보하던데 내구성이 좋고 인식 불량이 잘 안 생기고 뭐 이런 모양입니다. 아래에는 셀렉트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 보여요. 우측 상단에는 볼륨 버튼과 자그마한 전원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기기가 우웅하는 진동과 함께 부팅이 시작되고 순정 상태 기준 부팅 타임은 약 25에서 30초 사이 정도였습니다.
좌측면에는 TF 카드 슬롯,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라고 보면 되세요. 스펙상으로 2테라까지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위쪽에 자그마한 펑션 키가 위치하는데 마치 스마트폰처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다가 레트로 게임기 전용 인터페이스로 진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단에는 3.5파 이어폰 잭과 양옆에 가로로 길쭉한 구멍 2개가 보이죠? 스피커인데 이 기기 생각보다 소리가 괜찮아요. 막 뭐 어마어마하고 스마트폰 느낌 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나름 유튜브도 볼만 하더군요. 게임 사운드를 표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후면을 보면 L1, L2, R1, R2 버튼이 있죠. 일단 가로로 넓이감도 있고 사선으로 단차도 져 있어서 구분해서 누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아래쪽으로 눌러도 앞쪽으로 당겨 눌러도 다 눌리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작도 쉬운 편에 해당합니다. 괜찮았어요. 가운데는 이 기기의 큰 특징입니다. 팬이 박혀 있어요. 쿨러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 기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 팬이 멈췄다가 약하게 돌다가 강하게 돌기도 하고 이래요. 참고로 이 팬이 돌아가는 강도도 적당히 강하게와 아주 세게 그리고 꺼버리는 이 세 가지 항목은 수동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팬이 돌게 되면 들어온 공기가 상단 쪽에 이 배출구로 빠져나가요. 배출구 옆에는 USB-C 타입 포트가 보이네요. 참고로 이 기기 HDMI 포트가 없죠. 일반적인 방식으론 TV 아웃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C타입 포트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미러링 프로그램을 써서 가능한지는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C타입 포트 반대편에는 LED가 들어있어서 충전 시 발광합니다. 후면 쪽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법 두툼하게 그립부가 불룩하고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서 하단은 둥글고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고 있고 표면 도장은 마치 샌딩을 한 듯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미끌거리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 기기의 큰 특징인데 장점이에요. 그립감이 상당히 우수해요. 실제 쥐고 장시간 플레이를 해도 손에 부담이 크게 오질 않고 안정적으로 기기를 그립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탭니다. 버튼감들의 경우에도 제법 우수한데 물론 전면부 4버튼의 높이가 다소 높긴 하지만 실제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높이가 아니면서 눌렀을 때 구분감도 확실해서 중국산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 치고는 제법 좋은 버튼감을 제공합니다. 후면 4버튼의 경우 전면 버튼에 비해 한층 더 클리키하고 좀 더 얕은 버튼감에 해당하는데 이건 이 나름대로 또 좋았네요. 전면 4버튼은 차분한 톤을 가진 기기에서 디자인적 포인트가 되어주고 아무래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막 이쁘다라는 느낌까지 주진 않지만 제가 받은 퍼플 컬러 기준 나쁜 디자인이라는 느낌도 없습니다. 단지 큰 거죠. 이제 내부 인터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는데 기본 화면은 그냥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 연상하면 되세요.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조작법입니다. 좌우로 스와이프를 해서 페이지를 넘겨도 되고 방향키로도 어플리케이션을 고르거나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선택은 터치 또는 A 버튼으로 진행하고 B가 백 버튼, 가운데 홈키가 홈 버튼의 역할을 하는데 그냥 디스플레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하단 3버튼이 등장합니다. 이걸 쓰셔도 되세요. 처음 기기를 받으시면 태블릿과 동일한 방식으로 와이파이를 잡으시고 이후부터는 웹서핑과 유튜브 시청 등도 가능한데 다만 넷플릭스랑 티빙을 깔려고 시도를 해보았어요. 넷플릭스는 지원하지 않는 기기라며 설치 자체가 되질 않고 티빙은 설치는 되지만 루팅된 기기에선 작동할 수 없다면서 시작을 하질 못하더군요. 지금 보시는 에뮬레이터들은 모두 처음 기기를 구입하면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양한 기종별 게임롬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제가 미리 깔아둔 원신 그리고 유튜브 어플이 보이죠. 하단 쪽엔 플레이 스토어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설치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플들도 들어가 있어요. 상단바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화면 회전 등의 항목이 보이고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위쪽에 화면 밝기 조절 바가 보이죠. 참고로 이 기기의 액정은 밝기를 높이면 충분히 밝을 정도로 화면이 어두워서 아쉽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이외에 제법 중요한 항목 2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키 매핑, 잠시 뒤 원신 플레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안드로이드 게임들을 할 때 450B의 하단 물리 버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펜 모양과 함께 오토 사용이라고 적힌 게 보이죠? 여기서 후면에서 보셨던 팬을 켜고 끄고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처럼 오토로 두시되 터치를 해볼게요. 쿨. 이게 앞에서 언급드린 적당히 강하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트롱인데 팬 소음을 이 상태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아무래도 도서관 사용 시 옆 사람이 제법 거슬려 하지 않겠나 싶은 소음이 발생합니다. 대신 실제로 귀로 들었을 때 대중교통 사용 같은 건 전혀 무리가 없고 이 부분이 거슬리시면 오토로 두시거나 사용 안 함으로 두시고 저사양 게임들을 즐기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톱니바퀴 모양이 스마트폰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이제 게임기로서의 모습을 확인해야죠. 좌측면 상단에 이 펑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450V의 게임 인터페이스입니다. 물론 앞에서 보신 각종 에뮬레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선택해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걸 더 단순하고 보기 쉽게 한데 모아둔 게 이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좌측부터 하나하나 보죠. NES, 세가 마스터 시스템, PC 엔진, CPS1, 제네시스 앤 메가드라이브, 게임보이, 네오지오, SFC, CPS2, 플스1, 세턴, 닌텐도 64, CPS3, 맘에, 게임보이 컬러, 드림캐스트, 네오지오 포켓, 원더스완, 플레이스테이션 2, 파이널 번, 게임보이 어드밴스, PSP, 닌텐도 DS, 닌텐도 위 앤 게임큐브, 3DS까지를 기본 지원해요. 참고로 이 외의 기종들도 해당하는 에뮬레이터를 깔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오지오 쪽을 한번 들어가 보죠. 좌측에 게임 리스트와 우측에 썸네일이 뜨고 즐겨찾기 설정이나 각종 조작을 할 수 있는데 X를 누르면 즐겨찾기 선택이 되세요. 이 상태에서 R2 버튼, L2 버튼을 활용해서 Favorite 그리고 전체 게임 보기, 최근 게임 목록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시 X를 누르면 즐겨찾기 항목에서 제거되게 되는 거죠. 이제 게임 플레이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사양 게임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 기기에 들어간 모든 게임론들은 제가 직접 넣은 것들이에요. 애초에 기기만 제공을 받았는데 해서 제가 보여드릴 게임이 아마도 256기가 게임 메모리 패키지 정도만 구입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있지 않겠나 추측하기는 하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글화는 해외 직구로 사면 되어 있지 않은 게임을 받게 되시겠죠?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게임론 구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다는 점 해서 질문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 플레이로 들어갈게요. 네오지오 킹오파 98입니다. 패드 조작감은 상당히 뛰어나요. 기존의 RG35XX랑도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스킬도 잘 나가네요. 다음은 네오지오 메탈 슬러그 5예요. 다음은 파이널 번 쪽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입니다. 후면 버튼 포함해서 6 버튼 다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요. 이겼네요. 다음은 파이널 번 쪽에서 천지를 먹다입니다. 다음은 도돈파치예요.
보시다시피 고전 게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잘 돌아가요. 도돈파시 경우에는 탄막이 꽤나 있는 게임인데 뭐 특별히 느려진다거나 이런 느낌도 없고 충분히 괜찮죠. 다음은 PSP로 가서요. 갓 오브 고스트 오브 스파르타를 플레이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X55에서는 세팅 타입을 많이 봐야 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영상도 상당 부분 포기를 해야만 겨우 플레이가 가능했던 게 바로 이 PSP 갓 오브 고스트 오브 스파르타인데 세팅 타입을 살짝만 봐주면 450V에서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영상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플레이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돼요. 다음은 PSP 철권 6입니다. X55의 경우에 이 철권 6도 설정을 좀 바꿔주지 않으면 세로로 줄이 쭉쭉 가는 현상 같은 게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봐줄 만한 수준은 하고요. 이 정도면 철권 6 즐기시는 분들은 충분히 즐게임 할 정도가 됩니다. 이제 완전히 하드하다고 봐야 됩니다. 플스2로 가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스테이션 2 갓 오브 워 2인데 지금 보시면 사이클 속도랑 주기 전부 다 최저업으로 해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게임 세이브 로드 이런 건 당연히 다 지원하는 거고요. 참고로 요거보다 옵션을 살짝 상향해도 플레이는 가능해지는데 저는 요 파트가 지나가고 나면 튕기더라고요. 아이고. 재도전.
어떠셨나요? 물론 버벅이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옵션을 최대한 낮추면 플레이 가능한 수준은 나오죠. 참고로 PSP의 갓 오브 고스트 오브 스파르타와 지금 보신 플스2용 갓 오브 2는 게임 볼륨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이걸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플스2 하면 어떤 게임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바로 철권 태그 토너먼트가 생각났었거든요. 워낙에 유명한 게임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참고로 이 게임 게임기의 구동 성능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즉, 이 레트로 게임기 쪽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하드한 성능을 크게 요구하는 게임이란 뜻이에요. 이게 돌아가면 사실 웬만한 플스2 게임은 돌릴 수가 있어지는데 지금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캐릭터 선택장은 괜찮았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죠? 어우, 보이시나요? 전 처음에 이걸 돌려보고 제가 무슨 매트릭스 주인공이 된 줄 알았는데 기본 OS 기준으로는 뭘 해도 이 엄청난 버벅임이 뭐 살짝 줄긴 하지만 잘 해결되질 않더라고요. 참조하시고. 사실 게임 큐브도 상당히 고사양 기종이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예요. 생각보다 그래픽 표현도 괜찮고 잘 움직이죠. 다음은 올해 리메이크돼서 출시되었던 바이오 하자드 4의 옛날 게임 큐브 버전입니다. 이거 정말 명작이에요. 조금 전에 이 기기의 진동음을 들으셨을 텐데, 뭐랄까, 좀 고음으로 묵직하게 웅웅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왱왱왱왱왱 하고 돌아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참조하세요. 살짝 더딘 감이 있긴 한데, 그것도 구간 구간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이고. 네, 다소 버벅이긴 하지만 영상도 잘 나오고 어느 정도 그래도 플레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게임 중 원신입니다. 일단 플레이를 하려면 매핑이 필요해요. 상단바를 2번 내리고요. 키 매핑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단바를 올리세요. 그러면 키 매핑이 쫙 하고 떴어요. 이 상태에서 화면 위에 버튼에 내가 원하는 물리 버튼 모양을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이브 한번 눌러주고 X를 누르면 이제 하단에 물리 버튼과 아날로그 스틱을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특수키도 한번 써보고요.
전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법 할만한 정도는 되죠. 그런데 실제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자동으로 원신에서 잡아준 세팅 값인데요. 그래픽하고 각종 설정들이 전부 거의 최하로 맞춰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을 만나실 것 같은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소 버벅이는 구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는 돼요. 즉 할 수가 있다. 다만 아무래도 화면 비율이 스마트폰에 비해 답답한 면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플레이를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정리를 해보죠. 일단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앞에서 말씀드렸듯 플스1까지는 아주 잘 돌아가고 PSP도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플스2로 8가지 정도의 게임을 사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임이 적어요. 2D 위주의 저사양 게임 정도를 플스2 쪽에선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으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저업으로나마 갓 오브 워가 돌아가는 게 오히려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신 제 기억으론 사양적인 면에서 플스2보다 좀 더 상위에 있었던 게임기가 게임큐브였던 것 같은데 이건 이 레트로 게임기에서는 생각보다 더 할만해요. 물론 게임마다 편차가 있고 중간에 특정 구간에서 튕김이 있는 게임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린 바이오해저드 4의 경우 405V에 두 가지의 돌핀 계열 에뮬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 돌핀 MMJR2 게임큐브에서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에뮬입니다. 이건 인게임 진입부터 온통 화면이 뿌옇게 보여서 길을 찾는 게 불가능하고 좀 더 들어가다 보면 텍스처도 깨지고 해서 정상 플레이가 안 되더군요. 이걸 일반 돌핀으로 바꾸니까 플레이가 가능해졌어요. 그 영상을 보여드렸던 건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게임은 프로세서 성능상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라이트한 게임을 돌린다라고 판단하면 큰 무리가 없으실 텐데 원신의 경우는 앞에서 별도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405V는 3566 프로세서 기반의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들에 비해 진일보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더 비싸니까요. PSP 플레이가 더 원활하고 게임큐브의 상당수 게임과 플스2의 일부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좀 더 직관적이고 확장성도 더 높은 데다 터치 액정, 진동 모터,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 이어폰 연결과 웹서핑, 유튜브 시청도 좀 아쉬운 대로 가능합니다. 이런 405V의 사용성을 고려하고 대신 3566 프로세서 기기들 대비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분이라면 기기의 우수한 그립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단점 하나 짚을게요. 화면 비율은 장단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화면 해상도가 좀 더 높았으면 960에 720p 디스플레이 정도는 넣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